자전거로 세계 55개국을 여행한 전직 논술 강사 이성구 씨. 그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강의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0.7명으로 세계에서 매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그중 잘못된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을 위한 여러 제도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의 인문학 강의. 오늘은 가족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틈틈이 세계 여행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간단하게 며칠 머무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2개월 이렇게 머물면서 각 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어느 것인가, 이걸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브라질 아주 작은 동네예요. 여기 주 이름은 에스피리토 산토입니다. 구아라파리라는 도시로 이제 곧 갈 겁니다. 가기 전에 여기서 지금 제가 할아버지가 서핑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1년에 8개월, 9개월씩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8개월, 9개월 여행하는 이외에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경제적인 상황도 좀 준비를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행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가족이 있니? 라고 말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나 후배들 중에서도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묻는데요. 야, 성구 가족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아니면 부인하고 이혼했니?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미얀마 거기에 이제 여행을 할 때였어요. 미얀마 재밌습니다. 여러 유적지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일레라는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있는 마을에 가서 이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아줌마 4명이 여행을 왔더라고요. 자유여행을. 옆에 앉길래 한국인 옆에 앉는데 제가 또 모르는 척 하면 또 좀 거시기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제게 뭐라고 묻냐면 도대체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자전거 여행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졸지에 상처 있는 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걸걸걸 웃으면서 정말 무례한 질문이잖아요. 그게 오류거든요. 오류. 도대체 무슨 상처가 있길래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로 합니다. 미리 해결해야 될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생각에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혼자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은 무언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정말 상처가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걸걸걸 웃으면서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게 상당히 무례한 질문이잖아요.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거는 그게 왜 무례하다면 상대방의 어떤 프라이버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단정을 짓고 무례하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 이게 우리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전거 여행을 국내도 아주 자주 하는데 흑산도, 홍도 좋죠. 여러분들 홍도와 흑산도를 안 가보신 분은 꼭 한번 가보세요.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홍도는 자전거 탈 데가 없어요. 홍도는 뭐 그냥 일주를 하는, 배를 타고 일주를 하고 그 관광지고, 그 앞에 이제 흑산도라고 유명한 섬이 있죠. 거기는 자전거 타고 일주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전거로 일주를 하고 저녁에 이제 제가 홍어 애탕을 되게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홍어가 아주 거북해서 안 먹었는데 그 목포 전라도 지역을 여행을 자주 하면서 한두 번 먹다 보니까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거든요. 특히 홍어 애탕은 이름 말할 수 없이 저한테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홍어 애탕 하나, 그 다음에 삼합, 홍어랑 그 다음 이제 막걸리, 돼지고기 이래가지고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옆자리에서 어느 부부가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혼자 저렇게 먹고 있네 뭐 이러면서. 참 거슬리잖아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저 혼자 뭐 막걸리에다가 홍어 애탕과 삼합을 즐기고 있는데 뭐 자꾸 얘기를 하길래 그냥 저 혼자 그냥 맛있게 먹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흑산도에서 이제 육지로 돌아오는 날 배를 기다리는데 배 옆에 왜 선착장 옆에 보면 또 왜 이렇게 해물을 간단하게 놓고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흑산도의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서 막걸리 한 병이랑 이제 해산물을 먹고 있는데 어제 그 식당에서 봤던 부부가 바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부가 어머 어제 그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셨던 분이시죠? 이러더라고요. 아, 예, 그런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냐면 뭐 질문이 많아요. 뭐 여행 작가세요? 그래서 그냥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먹고 있는데 왜 혼자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좋아서 이렇게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보고 여보야, 우리는 참 다행이다, 그자? 우리는 참 다행이다, 그지?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마치 제가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뭐 저는 솔직히 혼자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댓글에도 그런 반응이 있어요. 아마 여성분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제 그 다른 유튜브 있잖아요. 제가 지금 2개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야 스토리라는 그곳에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좋은 말 해주죠. 멋지십니다. 뭐 자유롭군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한 여자분이 제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에 대한 또는 부인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혼자 그렇게 다니시면 참 좋겠네요. 점점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갖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개인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그런 질문이나 말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저는 뭐 우리 부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강의 계획 중에 이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한번 찍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저 혹시 고등학교 때 밴덤의 공리주의라는 걸 들어봤죠? 그리고는 우리는 암기를 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 뭐 벤담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토론식 교육을 하지 않고 주의식 교육만 해대는 한국 사회에서는 벤담이 한 공리주의의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해요. 저는 강의를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뭐냐면요. 그 이제 서구는 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예? 그 두 가지에 대한 논쟁이 아주 고대 히랍 시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서구 사회는 쾌락주의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물론 금욕주의도 중요시하지만 쾌락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행 꽤나 하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뭐 여기 남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노는데 유럽이나 남미 애들은 놀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만큼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쾌락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쾌락 그러면 주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쪽 유럽이나 그 남미 애들은 쾌락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쾌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내 혼자 즐기는 게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남의 불행이 나의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게 좀 심한데 저는 그 개그 프로 중에 다른 개그맨의 외모나 이런 그 어떤 것을 비하하고 풍자하면서 웃음을 주는 그런 쾌락 있죠. 그런 코미디는 아주 저열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놈이 그 김구라라는 놈이 있죠. 물론 컨셉이겠지만 뭐 이경규나 김구라 이런 애들 아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개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 남을 그 비하하고 막 그렇게 안 좋게 외모를 지적하고 이런 걸 가지고 웃기는 그런 개그는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그 원리를 좀 적용하면은 그 옛날 제 제자놈 중에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의 똥구멍을 찌르고 도망가는 게 자기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애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아주 나쁜 저질의 쾌락이다. 왜냐? 그 서구 사회에서는 쾌락을 그렇게 이제 막 즐기다 보면은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벤담입니다. 벤담.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되 다른 사람의 쾌락이 반감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담보로 한 나의 쾌락은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그래서 다수의 쾌락이 증진되는 방향, 그게 바로 가장 바람직한 쾌락이다 라고 정리한 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이게 만약에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벤담의 공리주의가 쾌락주의를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토론식으로 애들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애들이 다 이해를 시켰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담보로 한 쾌락은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빠가 은퇴를 하고 혼자 세계 여행을 꿈꾸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만약에 지금 은퇴를 하고 내 방에 앉아 가지고 너희들 간섭이나 하고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것은 그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모두가 다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해 가지고 가족 공동체 전체가 다 행복이 증진되는 상태로 가면은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사실 아내하고도 여행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저도 호주도 일주를 가족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는 타즈메니아라는 호주 섬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아내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모르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일주도 했고, 또 뭐 아내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에 제가 워낙 스페인을 자주 여행을 했고 또 포르투갈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모시고 스페인 일주도 하고 차를 렌트해 가지고 스페인 전체를 다 다니고 그다음 포르투갈도 가고 이렇게 여러 번 여행을 같이 한번 시도했지만 저희 아내는 여행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여행지에 가면은 호텔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도착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장소를 가보려 하고 막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는 반면 아내는 전혀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외국 나가면 막 물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들어해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가장 여행하기 힘든 사람 그 랭킹이 있더라고요. 뭐 첫째는 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 다음에 선험적 실패, 제가 만든 말인데 가보기도 전에 별거 아닐 거라고 단정 짓고는 에이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지 않는 사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여행을 함께 하기가 안 좋은 사례가 많아요. 쭉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그러니까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뭐 심각하게 어디가 아픈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여보, 당신은 여행을 정말 싫어하고 나는 여행을 미치도록 좋아하니 당신은 한국에서, 우리 아내가 화가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세요. 그게 당신의 가장 행복을 증진하는 거고, 나는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니까 나는 자전거를 끌고 온 세상을 다닐게,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여행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좋아해주는 우리 아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 바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멋진 그 파도와 이거를 쫙 그 영상으로 편집해 가지고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서, 야, 저 바다가 이 할배 66세의 할배를 부르는구나 라고 했더니 아내가 밑에 댓글을 그렇게 달더라고요. 언제 또 그렇게 재밌게 즐기겠어, 잘 놀겠어, 마음껏 즐기셔 이러더라고요. 그거 참 고맙죠. 이따금 저한테 여행 간다 그러면 용돈도 듬뿍 지어줍니다. 저는요 모든 경제의 구조를 반반 나눠놨습니다. 아파트도 공동 명의로, 그 다음에 제가 번 그 돈을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아내 반, 저 반 이렇게.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경제를 관리합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겠는데, 제가 학원 강의를 잘해가지고 어쨌든 수강생이 많았고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번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그 중에 일부밖에 차지할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아내가 한 역할, 가족 구성원에서 내가 한 역할, 아내가 한 역할, 그건 반반이죠. 아내는 내가 바깥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를 열심히 했고, 저는 바깥 활동을 잘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은 가족 구성원이 각각 서로 존중을 해서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아내와 저와 절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농담이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부 중에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남편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에 그 브라질 어느 우바투바라는 곳에서 그 서핑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는데, 모로코에서 한 서핑을 우바투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숙소에 아주머니가
아주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분이 제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Cuántos você ten filhos? 내가 당신 자녀가 몇 명이냐 했더니 3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했더니 dos filhos 2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uno esposo 남편이 내 필로다 내 아들이다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남편분은 아들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그런 모습과 비슷하듯이 저도 아내한테 꼼짝 못합니다. 바깥에서 큰 소리 치고 다니지만 이 세상에 가장 인정받기 힘든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입니다. 어쨌든 아무 문제 없고 물론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지금은 뭐 서로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가족이 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 둘은 뭐 아빠의 이 여행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제가 뭐 가족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 가족사 얘기를 너무 쓸데없이 길게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제 가족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세계 55개국을 다니면서 느낀 가족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가족주의가 심한 사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족주의가 제일 심각한 사회는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 가족주의가 심한 사회는 남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도 가족주의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근데 그 남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제일 심각한 가족주의는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탈리아 애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가 워낙 음식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식당을 많이 운영합니다. 이탈리아 식당. 그러면 걔들은 다 가족 중심으로 경영을 해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뭐 아들을 지배인 또는 둘째 아들은 식당 주방 뭐 이렇게 가족이 다 구성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아마 이탈리아 주재원이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이탈리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발전을 하지 않고 쭉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나라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가 대기업 중심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기업 중심의 나라가 경제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는 그 논리는 가장 좋은 반대의 사례가 대만입니다. 대만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대만은 대기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탈리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그 친구만큼 오래 거주한 것이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이탈리아가 그렇게 대기업 위주가 아닌 이유는 가족주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걔들은 이제 기업을 하면은 가족 중심의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탈리아 사회가 뭐 제가 내년 또는 전해년에 이탈리아를 한 6개월 셴겐 어그리먼트 때문에 이탈리아는 무조건 3개월밖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3개월 여행하고 건너편에 있는 비유럽 국가에 나갔다가 다시 3개월 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탈리아를 6개월 정도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좀 더 연구를 해보면 더 정확한 것을 분석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의 경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부패입니다. 부패. 유럽 전체에서 경제 최고 강국은 대국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경제 강국과 경제 대국을 구분하는데 경제 강국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비리와 부정이 없는 나라예요. 걔들은 합리주의, 이성에 미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반대의 나라가 바로 극단적인 그 감성 위주의 나라, 이탈리아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패가 심한 나라, 유럽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는 이탈리아를 꼽습니다. 그게 이탈리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깨는 가장 큰 이유지. 뭐 대기업이 없다고 해서 이탈리아가 경제가 힘들다라는 그 논리는 상당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탈리아도 가족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도 가족주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나라가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사람 연구할 게 많은 나라예요. 저는 일본을 아마 미니멈 20회는 여행을 했습니다. 뭐 자전거를 끌고 홋카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큐슈, 대마도까지 아주 그냥 20회에 걸쳐서 일본을 여러 번 여행을 했는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일본 편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일본하고 우리는 분명히 전체주의 국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군사 독재 시절을 오래 겪으면서 한국은 전체주의가 발달을 했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도 전체주의 국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랑 매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본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가족주의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가족 중심의 운영을 많이 해요. 일본은 기업을 경영하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의 그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 자식한테 기업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그 지혜로운 좀 총명한 사람을 계승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그런 가족주의입니다. 집단주의는 분명히 맞는데, 일본의 집단주의는 무섭습니다. 저는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집단주의,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후쿠오카 복강이죠. 복강. 후쿠오카 역 앞을 지나가다가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왔나 봐요. 전교생이. 근데 후쿠오카 역 앞에 한 500~6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교장이 마이크로폰을 잡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하는데 한 명도 딴짓을 안 해요. 모두가 다 교장의 말을 집중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그런 획일적인 군사적 집단주의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그 인정은 매우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단주의예요. 아주 국가가 명령을 하면은 무조건 복종을 하는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상상을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일본 대지진 때 어느 할머니가 지하에 갇혔는데 구조대원이 할머니를 구해내니까 그 할머니가 나와서 구출되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집단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주의는 아닙니다. 가족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매우 특이한데, 그렇게 일본과 한국은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 55개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갔을 때 우리 애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거의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차가 필요해가지고 차를 한 대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중고차를 경매하는 데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키위집,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 합니다. 키위. 멍청한 키위새. 그걸 연결시켜서
그 키위네 가족에 가서 이제 아침 일찍 간 경험이 있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 풍경을 보고 제가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가 최근에는 거기도 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사회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이 아마 1.7명 정도. 근데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만 해도 평균 출산율이 3.5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는 사회. 그게 한 7, 8년 전이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아침 식사 전에 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 키위애를 데리고 경매장에 가기 위해서. 가족이 이제 자녀가 4명이었어요. 첫째가 한 중학교 3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셋째가 이제 4살, 그다음 막내가 이제 막 돌이 막 지난 꼬마였는데, 엄마는 소파에서 그 돌쟁이를 안고 놀고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아빠가 이제 가족 식사를 챙기는데 다 따로따로 준비해요. 아빠는 지 먹을 것만 빵 굽고 계란 프라이드, 계란 프라이 하고 지 것만 딱 먹더라고요. 뭐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자기 음식을 준비하고, 둘째는 둘째놈대로. 근데 이제 셋째가 문제였어요. 4살짜리였잖아요. 이 꼬마가 이제 빵은 토스트 기계에 이제 구웠어요. 근데 계란을 그 조리대가 너무 높으니까, 얘가 절절매니까 아빠가 도와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빠가 아마도 가서 계란 후라이를 다 구워주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빠는 그 꼬마한테 가더니 후라이판을 그 불 위에 켜주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옆에 갖다 놓고 그 높이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만 딱 설치해주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 발판 위에 올라가서 이제 계란을 식용유를 붓고, 그 다음에 계란을 깨가지고 그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식사를 챙겨와서 먹더라고요. 4살짜리가. 그 제가 너무 문화적 충격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죠. 4살짜리, 44살이니까 우리나라 5살짜리인데. 그럼 아빠가 다 요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저 꼬마가 저 위험한데 왜 네가 다 요리를 안 해주고 키높이 판만 올려주고는 너는 와서 네 식사를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빠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걔의 요리를 다 해주면 쟤는 앞으로 계속 요리를 못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제가 앞으로 요리를 해낼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줄 뿐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랑 정말 다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요번에 이 브라질 오기 전에 우루과이에서 이제 겪은 얘기입니다. 우루과이 어느 가정집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해갖고 그 가족과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저녁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큰아들은 초등학교 교사고, 둘째 아들은 조그만 직장에 다니고 있고, 셋째 딸은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녁 때쯤 이제 엄마가 야, 우리 저 프리터 포요, 닭튀김 배달시키자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좋아 하는데, 잠시 엄마가 지갑을 열더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페소라 칩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25페소를 책상 위에 딱 놓는 거예요. 그 다음 큰아들, 초등학교 교사인 큰아들도 25페소. 그렇게 다 25페소를 내놓고, 마지막에 그 딸도 이제 대학생인데 25페소를 내놓고 100페소를 맞춘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그 통닭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가족인데 한 사람이 다 내지 않고 이렇게 25페소씩 나누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는 가족이지만 경제적으로 다 독립을 이미 했어. 그래서 다 다른 경제 구성원이기 때문에
각각 25페소를 내놓는 게 합리적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다시 질문을 뭐라 했냐면, 셋째 쟤는 지금 대학생이잖아. 그랬더니 셋째가 됐든 하는 말이, 나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 정도 돈은 내가 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재밌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통닭을 시키는데 25페소씩 4등분을 해가지고 공동 부담을 해가지고 식사를 한다. 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아빠가 큰아들 직장 다니고 둘째 아들 대학생인데, 야, 우리 저 통닭 시켜 먹기 위해서 3명이니까 3분의 1씩 해가지고 3분의 1 해가지고 n분의 1 해서 돈 내라 라고 말하면 아마 그 아빠는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겠죠. 남미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페루 극단적인 가족주의입니다. 아직도 그 가족주의에 머물러 있는 나라고,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계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탈리아도 가족주의가 좀 심해요. 아르헨티나도. 근데 우루과이는 아닙니다. 가족주의가 아니에요. 칠레도 약간 가족주의에서 벗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우루과이는 그렇게 가족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런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주의가 발달된 나라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물론 한 가족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 웃기지만, 제가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브라질에 와서 며칠 전에 또 느낀 얘기인데, 여기 현지에 브라질 친구 하나를 이제 알았는데, 뭐 걔의 가족 사진을 쭉, 형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가족이 남자 동생 3명, 여동생 1명 이렇게 있던데, 그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걔하고 머리 색깔하고 얼굴형, 피부색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형제들은 어떻게 너랑 전혀 닮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얘들 다 내 형제지만은 아빠는 다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4명의 남보라도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얼굴이 아빠가 다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야, 참 문화적 충격을 또 받았는데, 그건 이제 이게 뭐 하나의 사건이지만, 브라질은 가족주의가 심한데도 우리와 그 가족에 대한 그 집착의 정도가 조금은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걸 유연한 가족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가족이 아니고 개방적인 가족의 형태. 그래서 브라질도 약간은 개방적인 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그 또 조금은 오래 거주를 한 경험이 있어서, 영국 사회는 또 어떠냐면, 영국은 18세가 넘어서면 다 독립을 합니다. 자녀가 만약에 18세가 넘어섰는데도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거주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야, 너 무슨 뭐 장애가 있니?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니? 왜 너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와 함께 의존하고 살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걔들은 이미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발달된 사회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대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애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부모로부터 18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나는 독립을 하고 싶다는 사람 손들어봐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손들어요. 그 손든 상태에서 제가, 그러면 요 손든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내가 2차적인 질문을 할 테니까 해당되지 않으면 손을 내려 하고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내가 18세 즉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에 나는 독립을 하고 싶다. 거기에 내가 너희들이 손을 들었지.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는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지 않고 나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도 한다. 그럴 사람은 손을 계속 들고 있고,
아는 사람들은 손을 내려. 한 100명 중에 100명의 애들이 손을 들었다 그러면 한 5% 정도 애들만 손을 그대로 들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삽시간에 다 와르르 내립니다. 그 웃기잖아요. 요 녀석들이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가치관적인 어떤 독립은 나는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독립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러분들 이 이유가 그 우리나라 애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왜 영국 애들, 유럽 애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경제적이든 가치관적이든 물리적이든 간에 다 독립을 할 수 있냐? 대학 학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학비가 무료인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에?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그 가국 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국 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 내용인데 미리 조금 말씀하면 국가와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 예. 그러니까 국가는 가족주의를 방기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복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은 뒷짐을 지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다 지운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바로 서유럽처럼 복지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은 그렇습니다. 영국의 사회는 그렇다는 걸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한국 사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출산 사회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논술을 강의하면서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1.0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설마 했습니다. 에? 설마 1.0 이하로 출산율이 내려갈까를 염려했는데 지금 0.6까지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원인 중에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 저출산 사회로 가는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한 사회의 현상을 어떻게 하나의 문제로 딱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 바탕에 파고 들어가면은 한국에 왜곡되어 있는 끈적끈적하게 너무나도 질기게 남아있는 가족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한국은 저출산 사회로 지금 극단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저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진짜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얘기하는 가족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왜곡된 가족주의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집단주의와 가족주의가 함께 묶여있는 이 한국 사회는 외국인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남미에 와서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우바투바라는 곳에서 서핑을 했는데 거기에 숙소 여자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너무나 친절했어요. 정말 저의 어릴 적 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세에 매우 마에 꼬모 마에 당신은 나의 어머니 같다라고 했더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래요. 왜냐 그랬더니 너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왜 친구 엄마를 보고 어머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 뭐 많은 남자들이 왜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을 보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저는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이 하늘 아래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 친어머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칭을 하지 또 친구 어머니도
누구누구 어머님이라고 말하지 어머니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서 그냥 한번 소개해봤고,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보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해요. 에? 제가 무슨 행동하면 한국에서는 저보고 아버님 이렇게 말해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뭐 가게에 가서 뭐 물건 고를 때 아버님 이게 어울릴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 아버지예요. 그 다음 우리 식당에 가서 뭐 이모 이런 말 하잖아요. 이모 이렇게. 에? 어떻게 이모예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직장 동료 중에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위에 한 선배가 식당에, 그분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60에 가까웠는데 그때 당시에 일하는 그 여직원 보고 언니라고 말해요. 언니. 남자가 어린 여자애를 보고. 외국 애들이 보면 이건 환장할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상한 형태의 가족주의의 확대. 그 일본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사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집단주의인데 일본은 집단주의이기만 하고 관계주의가 아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관계주의예요. 집단주의인데 관계주의.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를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어머니를 보고 그냥 어머님, 남의 아버지를 보고 그냥 아버님, 그 다음에 이모, 언니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추가적인 얘기인데 왜 우리는 식당에 가, 저는 뭐든지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면 왜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왜 나는 그때 생각이 뭐냐면, 왜 고모는 아닐까? 왜 고모 이건 아닐까요? 이거 추가적인 얘기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수업 시간에. 야, 이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삼촌, 친가 쪽이 있고, 그 다음 외가 쪽,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 외삼촌, 이모가 있으면 어느 쪽 가족이 더 친하니라고 물으면 거의 99.9% 아이들이 외가 쪽을 손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거든요. 저가 어렸을 적에는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일을 대충대충 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일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하니? 네? 처삼촌 묘를 벌초를 하면은 대충대충 한다는 거예요. 친삼촌 묘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만큼 우리가 처가보다 외가보다도 친가를 더 중시했는 그런 사회인데, 왜 요즘은 친가를 더 그렇게 멀리하고 외가가 더 가까워졌냐? 저는 뭐든지 이렇게 현상을 보면은 가만히 그냥 이렇게 그렇군 이게 아닙니다. 왜 라는 의문을 던져서 분석하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왜 식당에 가서 우리는 고모라는 말을 안 하고 이모라고 할까요? 제가 분석한 결론은 뭐냐면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면 친가는 아무래도 가부장적 질서가 유지되었던 옛날 시대의 기준을 본다면 친가는 여전히 가부장적 수직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서정연하게 강요가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구속되는 게 많고. 그러나 외가는 그런 어떤 수직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편안한 곳이에요. 가부장적 그런 어떤 권위의식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부장적 질서가 별로 무시될 수도 있는 외가가 더 친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바뀌어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례를 하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 지금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습니까? 저도 딸이 2명이거든요. 제 딸, 둘째 딸 낳을 때까지 남아선호 사상 말도 못했습니다. 제 둘째 딸 낳았을 때 제가 대구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둘째 낳았습니다, 출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낳니? 뭐 애 산모 건강하냐, 애 건강하냐, 이건 묻지도 않고 뭐 낳니라고 물었어요. 딸입니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에라 이놈아 했어요. 에라 이놈아. 우리 고모는 울었어요. 우리 고모가 저희가 고모랑 지냈는데 딸만 7 놓고 마지막 아들 하나 놓고 그녀의 출산은 끝났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아들 못 낳았다고.
그만큼 그 남한선호 사장이 말도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둘째 낳고 집에 이제 담요 가지로 올림픽 대교를 운전하고 건너면서 야 이건 아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딸의 탄생을 축하해주지 않고 딸을 낳았다고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냐라고 제가 참 참담했거든요. 그만큼 남한선호 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선호 사상 남아있습니까? 싹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작은 강의를 좀 할 거예요. 저는 마르크스를 존경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마르크스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옛날에 군부 도적 시절에는 막스 얘기를 하면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들, 막스의 유물론적 사과는 맞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모든 삶의 평가를 물질적인 것만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은 사회 구조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는 모든 걸 물질적인, 즉 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말로 남한선호 사상이 왜 없어졌어요? 왜 한국 사회에서 그토록 즐겼던 남한선호 사상이 없어졌냐? 아들을 낳으면 결혼시킬 때 그만큼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남자들은 집을 마련해주는 이 사회적 구조에서 아들에게 집을 장만해 주려면 아들 둘 놓고 하면 셋 놓으면 목메달이라잖아요. 딸 둘 놓으면 금메달인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다 경제적인 토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회는 급진적으로 사상 체계가 바뀌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극단적 가족주의도 급격하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나 주도적인 세력들은 이 가족주의를 그냥 칭찬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강의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가족주의가 확산되어서 관계주의까지 나가고 지독한 가족주의에 머물러 있냐?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대구에 있는 가톨릭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교수로 있던 이득재라는 사람이 쓴 가족주의는 야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제가 와, 이거 대단한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을 더 공고히 한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가국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저는 그 말을 자주 씁니다. 가국. 국가가 가족의 형태로 더 확산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뭐냐면 아마 지금 50대, 60대, 40대 분들은 그거를 아마 기억할 텐데,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학교 건물에 큰 간판으로 충효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건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실에는 반드시 환경미화할 때, 제가 초임의 교사 시절에도 환경미화할 때 반드시 걸어야 될 액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쪽 벽에는 충, 한쪽 벽에는 효, 이겁니다. 우리 왜 용어 중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네? 몸을 먼저 수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다스리고 그 다음으로 평천하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가국체제의 한 형태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충효사상을 강조한 이유는 효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바로 충입니다. 충. 국민을 강력하게 이끌고자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충사상이죠.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이걸 미화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효입니다. 효사상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그 수직적 가부장적 제도가 이루어지고 그게 확산되면은 바로 충에, 국가의 지도자를 어버이처럼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사상이 물들어 가지고 결국은 회사의 사장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우리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야. 이 말이 됩니까? 무슨 가족이에요? 에? 그럼 만약에 사원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끝까지 그 사원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독하게 충성을 다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을 가족의 시스템 속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국가가 개인을 부를 때는 가족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다치면 남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누구니, 너 누구니라고 대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느 사병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를 보면 정말 과관이잖아요. 에? 그게 이제 가국 체계거든요. 가국. 그 이제 이 얘기를 아까 가톨릭 대학교 이득재 교수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가족의 책임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웨덴이 세계에서 그 장애인 입양나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장애인이 되면 그 아이를 버리고 그 버려진 아이들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입양되는 나라 1위가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이 무슨 천사의 나라입니까? 아직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스웨덴은요, 한 가정에 만약에 장애아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그 장애아를 기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1도 없도록 국가가 모든 재정적인 지원, 여러 시스템적인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만큼 복지가 한 가정의 불행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국가가 나서서 다 해결하는 게 바로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예요. 그게 복지국가,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득재의 비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가족의 끈끈한 정, 가족의 사랑, 이걸로 모든 힘을 다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극복해라. 그리고 국가는 가족주의라는 미명 아래 팔짱을 끼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래, 가족의 끈끈한 사랑,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득재가 한 얘기는 뭐냐면요, 가족 구성원이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국가가 나서서 그 불행의 어느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 가족이 극단적 불행을 겪지 않도록 사회가 복지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국가는 그것을 발달시키지 않고 가족의 끈끈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끔 가족주의를 마구 진작시킨 다음에 그들은 팔짱을 끼고 국민들을 좌시하고 방기할 뿐이다. 그래서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저는 정말 100번, 만번, 100번, 1000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의 개념을 뭐로 이해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내가 생을 이루고 살다가 극단적인 어떤 불행을 겪게 되었을 때 아무리 극단적 상황이 되어서 내가 참담해지더라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회에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유럽 국가들의 세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등의 세금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세금률이 높습니다. 부자들한테는 누진세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그 핀란드나 노르웨이 최고 부자는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면 하는 만큼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는 것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체 재산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래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재용 씨가 삼성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이 자꾸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산이 한 5%씩 매년 준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은 몇 조잖아요, 몇 조.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이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그러면 부자들이 무슨 운영을 하겠냐, 회사를. 외국으로 떠나지 않겠냐. 물론 떠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 안 떠나느냐? 그 떠난 사례 중에 그 그룹 아바를 많이 들더라고요. 아바. 제가 좋아하는 그룹 아바. 스웨덴 주식이죠.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미국으로 국적을 옮겼다는데, 그건 일부입니다. 만약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모든 부자들이 다 떠나면 그 나라는 몰락해야 되죠. 근데 아직 여전히 유지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복지가 발달된 사회, 즉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한 사회에서는 내가 기업을 하다가 내 재산이 점점 줄어도 이 사회는 워낙 안전한 사회야,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야 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팽배져 있으면 안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좁은 한국 사회의 생각으로만 북유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고자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애들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 전반으로 널려져 있어요. 어쨌든 다시 얘기 돌아가면, 여러분들, 저는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그게 뭐냐면 가족 동반 자살입니다. 물론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따금 일어나지만 그거는 북유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부모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다가 이 죽음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순간에 내 자녀들이 살 길이 막막할 거니까 얘들을, 우리가 떠나고 난 뒤 얘들이 겪을 불행을 걱정해 가지고 죽이고 내가 자살하는 걸 이제 가족 동반 자살이잖아요. 그 왜 죽입니까, 자녀를? 그 이유는 바로 가족, 그 자녀가 우리 부모가 죽고 나면은 걔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걔들이 태어날 때 자유의지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출생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우연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예? 제가 들은 유머 중에, 예? 어느 딸과 엄마가 싸우는데 딸이, 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누가 날 낳으래? 그러니까 엄마가 누가 태어나래? 그랬대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누가 1등을 하래? 그러니까 정자가 1등을 해야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누가 판을 버리래? 그랬대요. 맞잖아요. 우리의 출생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우연이죠, 우연. 그리고 우연하게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기도 전에 부모가 겪는 불행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택해야 될 수 있는, 강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왜 그래요?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네들이 참담하니까 자녀를 죽이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따금 일어나는 우리 사회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용어로 복지를 이해하면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사회는 분명히 복지국가 맞죠? 혹시 자유시장 경제만 강조하고 복지국가를 무조건 좌빨이라고 몰아치시는 분들 제 이 생각에 한번 비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한 사회는 그만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회는 사상이 빨리빨리 바뀌어가는 사회일까요? 느리게 변화되는 사회일까요? 저는 급격하게 빨리 변화되는 사회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남아 산호사상 빨리 바뀌어갔죠. 지금 우리 그것 말고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화가는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는 60대 70대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에 대한 개념하고 지금 20대 30대들이 갖고 있는 수평적 가족 개념의 문화적 충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요, 기존의 60대, 70대, 50대들이 갖고 있는 가족의 개념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걸 빨리 바꾸지 않는 가족들은요, 심각한 문제를 갖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요, 제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또 대구 출신이니까 제 주변에 보수적인 애들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 중에 자녀들하고 대화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네 엄마보다도 비밀스러운 얘기를 내하고 더 자주 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로 가부장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냐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는 경북 안동의 양반만 따지는 분이세요. 제가 농암 이연보의 선생, 현자 보자 할배인 이연보의 제가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양반 따지고 경북 안동의 정말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분이셨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아빠라는 말은 반말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대구에 아버지한테 이제 집에 가면은 마당에서 일단 목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말도 안 했어요. 아버님을 안방에 모셔다 놓고 방 안에 안 들어갑니다. 어디 감히 방 안에 먼저 들어가요. 마루에서 아버님 앉으신 다음에 제가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어디 아버지 앞에 안경을 건방지게 껴요. 안경 벗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린 다음에 아버님 그동안 잘 편안히 계셨습니까? 하면 이제 들어와 하면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못 앉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으면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기색을 하면 아버지가 편하게 앉아. 그러면 그때서야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다리 못 뻗었습니다. 어디 아버지 앞에 다리를 뻗고 앉아요. 이제 양반 자세로 앉으면 그때서야 이제 그래 잘 지냈냐? 그러면 네 아버님, 제가요 28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해 봄에 결혼하기 전 한 몇 달 전에 대구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뭘 받을 게 있었어요. 아침에 아버지 출근하시는데 아이고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농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시고 이제 나가시길래 출근하시길래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농담을 28살 때 처음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제게 뭐 주기가 싫으신가 보죠? 출근을 서두르시는 걸 보니까요. 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정색을 하고 난 뒤에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말했니? 아 순간 아이고 또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퇴근하고 보자 하시더니 퇴근하시고는 성구야 하더라고. 회초리 가지고 와. 그래서 저는 28살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농담했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디르겜이라는 사회과학자가 아노미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노미.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아노미는 뭐냐면 어떤 사회가 이렇게 이제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거대한 사고 체계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걸 패러다임, 토마스 쿤이 처음 사용한 과학혁명의 구조로 해서 라는 책에서 처음 쓴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은 그냥 이렇게 작은 사고의 변화를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두가 인정하는 큰 사고의 틀, 그냥 큰 사고의 틀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의 틀,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두 가지 패러다임이 섞여 있는 시대가 있을까 합니까? 그러면 물질적인 현상의 변화는 이미 나타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이어가는 그 시대에는 이미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면서 어느 사회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혼돈이 오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노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대는 바뀌어 갔는데 구시대의 사고체계가 남아있고 새로운 사고체계가 남아있는 시대에 아직도 정립이 되지 않는 사고체계 때문에 문화적 혼재, 공동화, 문화 공동화, 가치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지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아노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시대 정신이 중요한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노미예요. 어마어마한 아노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노미 시대입니다. 아노미 상태예요. 제가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뭐든지 분석하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뭐든지 왜 그래? 라고 늘 의문을 갖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요, 이건 국뽕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국뽕 유튜브가 지금 난무하는데 그 제발 좀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국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뭐 일단 넘어가고, 전 세계에서요 카페에서 휴대폰을 책상 위에 탁자 위에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휴대폰이 남아있는 안전한 사회, 그건 대한민국이 일입니다. 그건 어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라고. 근데 왜 그러세요? 첫 번째 조건은 경제적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그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맹자의 말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있어야 남의 휴대폰에 손을 안 대겠죠. 그건 첫 번째인데, 그러면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안 됩니다. 휴대폰 놔두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난민은 길가에 걸어가다가 휴대폰 도둑 맞습니다. 제가 저 콜롬비아 깔리에서 휴대폰 도둑 맞을 뻔 한 적이 있어요. 낚아채 가요. 그러나 노르웨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노르웨이도 탁자 위에 휴대폰 놔두고 화장실 못 갑니다.
왜 그러면 한국은 그럴까? 제가 고민을 무지 해봤어요. 왜?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조선의 시대 정신이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조선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저는 선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비정신. 아직도 우리는 양반에 대한 시대정신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대정신. 예? 귀족.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궁핍해도 나무 겹불은 째지 않는다는 그 꼬장꼬장한 선비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궁핍해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훔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찌질한 인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선비정신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질적인 근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 CCTV, 예? 그게 워낙 많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왜 우리나라는 CCTV가 많냐? 이건 또 다른 주제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은 인권에 미쳐있는 나라예요. 인권의 개념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남의 사생활을 국가가 마구 통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생각이 남아 있어서 CCTV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CCTV를 마구 설치한 나라입니다. 이건 뭐 다른 주제로 내가 나중에 또 다룰 건데 어쨌든 그 이유도 있고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는 나라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아노미 현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일 심한 게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이 가족주의는요, 이건 미덕으로 승화가 되잖아요. 에? 여러분들, 딸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가 고급 음식을 먹지 않고 가난한 음식, 아주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아빠는 미덕으로 여겨지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왜 그래야 돼요, 부모는. 지금 우리가 그 아노미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유쾌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65년 동안 대구에서 살다가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미화가 되는 사회입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저는 제 자식들한테 그런 것을 1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극단적 가족주의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 어릴 적부터 야, 아빠는 니네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물론 대학 이전부터, 대학 입학 이후부터 아빠는 너희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절대로 주지도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독립을 하고 난 뒤에는 아빠는 일의 재산도 너희들한테 남겨주지 않겠다. 내 재산을 내가 다 쓰든지 아니면 국가에 헌납하고 나는 간다 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계속 해왔어요. 우리 딸들 둘 다요, 그 말 언젠가 했더니 아빠 그만하세요. 1도 안 바랄 테니까 라고. 저는 그때 속으로 하하 나이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적부터 가족주의는 정말 잘못된 거고, 너희들이 어릴 적에 우리가 필요, 니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니드, 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도와줘야 될 나이까지는 내가 최대한 희생을 하마. 그러나 그 이후에 너희들이 독립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아빠는 너희들의 개인의 가정사에 1도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행복은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돼 라고 누누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족의 형태의 삶을 살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맞나요? 에? 아니 그 대구에서 65년 동안 살다가 두 부부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서울에 와가지고 손주 본다고
노년을 보내는 그 부부하고, 예? 가족에 대한 이 개인주의, 예? 가족의 집단주의를 거부하고 가족의 제가 지금 좀 흥분하는데 공리주의와 더불어서 얘기를 정리를 할게요. 자, 가족들이 함께 살다가 가족 각각의 쾌락을 최대화 증지해 가지고 각자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행복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부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보시고 조인간이 저게 지합리화에 난리를 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고 그 끈끈한 가족주의의 아름다움에 매력에 빠져 사시는 분들 물론 존중합니다. 뭐 사람 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보다도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 누구나 다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쾌락주의에서 증가된 발전된 게 공리주듯이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적어도 기본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맞지 않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의 행복이 증진되는 아름다운 미덕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나타나는 부모의 고통을 무조건 겪어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에서는 저는 벗어납니다. 제가 지금 세계 여행을 하면서 물론 제 인생이 다 잘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구의 인생을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 갑작스럽게 그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의 사고 체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세뇌 당했던 국가로부터 또는 그 왜곡된 교과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어 교과서, 문학 교과서 중에 정말 이런 왜곡된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내용들 진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근찬의 순환이대. 저는 그거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아주 그냥 그 책을 1부터 끝까지 비판했어요. 가족의 문제를 국가가 만든 재앙을 가족이 개인이 다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만든 그 하근찬 씨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질에 와가지고 66세의 할배가 서핑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리고 아직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만이 많이 생기고 저의 강의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조금은 하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좀 빨리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지금 자라나는 신세대들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생각도 공유하고 그리고 나도 젊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브라질이나 남미 와서 항상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 나는 나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은 18세고 내 피부는 27세고 내 하트는 46세야 그리고 나의 이 맑은 영혼은 철딱서니는 철딱서니가 스페인어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머추어 마두르 성숙된 나이는 성숙의 나이는 18세로 끝났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데 애들이 저보고 전부 다 40대 전후로 봐요. 66세 알베를. 그래서 생각을 젊게 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빨리빨리 그 시대에 맞는 세계의 변화에 맞는 생각을 바꾸는 게 좋아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에는 가족의 개념이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결혼율이 한 30 몇 프로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율이 굉장히 낮죠.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의 다양한 가족의 개념 중에 첫째 동성애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미혼모 가족, 여기 싱글맘 진짜 많아요.
남미에는 싱글맘 천지백가르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동호인 가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그 친한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가족의 개념 뭐 등등 정말 다양한 가족의 개념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혈연 중심의 가족, 우리나라 지금 혈연 중심의 가족, 그 다음에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 다 깨지고 있죠. 한국 깨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인구 부족 현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가족의 개념도 아마 급격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럴 때 옛날 그 가부장적 가족의 개념이나 또는 가족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옛날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부디 좀 바꾸시고 새로운 삶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브라질 어느 이름 모르는 바닷가, 여기 바닷가 이름이 플라이아 도 솔입니다. 태양의 바닷가예요. 여기서 지금 영상을 고생스럽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부디 좋아요, 구독, 그건 당연한 거고 제발 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거의 중간에 지금 또 소음 들리네. 중간에 소음 들리고 차들 와서 방해하고 해가지고 지금 또 끊고 뭐 여러 각도 맞추느라고 한 3시간 넘게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죄송합니다. 내가 장소를 잘못 잡았어. 편집하고 다시 또 뭐 여러 가지 이 영상 제작하고 올리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찍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뭐 지금 뭐 구독자 20명 30명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이런 삶도 있으니까 이런 강의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스페인어 공부 하나 합시다. 포르투갈하고 영어로 see you again, 다음에 또 봐요, 이거를 스페인어에서는 hasta pronto 라고 하거든요. hasta luego 이렇게 말하는데 포르투갈에서는 hasta luego를 합니다. hasta luego. 뭐 헤어질 때 hasta luego 자주 하거든요. hasta luego. 안녕히 계십시오. 차우차우.